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M1 프로와 맥스의 출시에 맞춰서 맥북 프로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최근 애플의 M1 프로와 맥스 출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는데요. 단순히 제품이 뛰어나서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전반적인 랩탑 생태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M1 대비해서 M1 프로와 맥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리뷰 영상도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일반 용도에서부터 영상 편집을 하는 정도의 범위에 어떤 대중적인 유저들이 고민하는 맥북 프로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팁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랩탑의 구매 방식이 이번 M1 프로 맥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맥북을 구입했던 프로 레벨급의 유저들은 제품을 사실 매년 바꾸진 않았고 크게는 5년 단위로 CTO 풀옵션 제품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제품과 2년 전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성능이 좋아지면 발열이 아주 높아져서 팬소음이 단순 웹 브라우징을 하는데도 크게 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2017년 아이맥부터는 최고 사양의 인텔 i9 CPU를 오히려 피해서 구입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때는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서 반도체의 성능이 24개월, 2년 단위로 2배가 된다는 법칙인데요. 저만 해도 2016년에 맥북 프로를 CTO로 구입을 하고 2020년 M1 맥북 에어로 바꿀 때까지 5년이나 써왔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 그 과정에서 터치바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번에 터치바도 사라졌네요. 그런데 무어의 법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M1을 기점으로 성능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졌고요. 고작 1년 만에 M1 대비 M1 프로는 70%나 빨라졌죠. 이제는 2년마다 2배에 가까운 성능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사는 풀옵션 제품이 2년 뒤에 나오는 신제품의 기본 옵션 정도의 성능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풀옵션으로 땡겨서 5년씩 한 번에 길게 쓰던 인텔 맥북 시절과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정리를 해보면 현재 옵션이 없는 기본형을 구입하고 2년 뒤에 다시 새로 나온 신제품 칩셋의 기본형을 구입하는 게 지금 나온 M1 프로나 맥스의 풀옵션을 다 때려박고 5년 길게 쓰는 것보다 성능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장 기본형인 8코어 제품 269만원 제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맥으로 업무를 할 때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당히 높은 사양의 옵션을 꼭 선택해야 일하기 수월했던 인텔 기반 맥북과는 다르게 지금은 M1과 프로, 맥스 이 세 칩셋이 용도별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셋 중에 가장 성능이 낮다고 여겨지는 M1 맥북 에어를 산다고 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일이 없어요. 게다가 애플이 이번 발표 영상과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M1 맥스부터 보면 맥스를 소개할 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와 저거 뭔가 멋진데 정확히 무슨 툴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면 네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안 사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애플 공식 페이지에서도 맥스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8K의 24프레임 영상의 파이널 컷 편집 예시였습니다. 즉 맥스는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인 하이엔드 레벨의 영역으로 미디어 전문가 혹은 AR, VR, 3D 모델링 아티스트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적절한 제품입니다. M1 프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소개 페이지에서 앱 개발을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만큼 전문적인 앱 개발과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다소 헤비한 작업용 앱을 동시에 멀티로 돌려야 되는 작업자들에게 적합합니다. M1은 시작부터 사진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다음 이미지는 웹 브라우징과 화상 AI, 생산성 앱들을 볼 수가 있죠. 저도 M1을 쓰고 있지만 4K 영상 편집까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일반 용도부터 3D를 사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용도입니다. 정리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M1 맥스를 제외하고 결국 M1과 M1 프로 중에 무엇을 고르느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위가 많이 좁혀지네요. 하지만 구매를 하는 데에는 이렇게 칩셋의 성능 차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과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싶은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살만한 제품들을 선정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M1 제품과 M1 프로 이상이 탑재되는 제품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실제 구매자들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소는 성능 차이를 빼고 보면 크게는 3가지 정도. 외부 모니터의 연결 가능 대수와 프로모션과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포트 구성의 변화입니다. 이 3가지 요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13인치와 14인치의 동일 사양 스펙으로 알아봅시다. 총 3개 13인치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 제품을 동일한 16기가 램과 512기가 스토리지로 세팅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16기가와 512기가 스토리지는 2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는 유저들이 주로 추가하는 옵션 중에 가장 가성비 옵션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가격은 순서대로 190만원, 223만원, 269만원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13인치 맥북 프로와 오른쪽 14인치 맥북 프로를 보시면 4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두 제품은 칩셋도 M1 프로로 올라가고 디스플레이, 스토리지 성능, 포트 추가 등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좋아지는데 이 46만원 차이라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14인치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3인치 맥북 프로는 조금 아쉽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구매 목록에서 과감히 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4인치에 269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부담될 때에는 13인치 에어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190만원이니까 14인치와는 79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고요. 칩셋은 13인치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가 M1으로 같기 때문에 크게 보면 13인치 맥북 에어와 14인치 맥북 프로 두 가지 중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자금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즉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13인치 맥북 프로는 곧 라인업에서 사라질 것만 같은 조금 계륵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14인치 맥북 프로를,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13인치 맥북 에어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년마다 성능의 변화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풀옵션 구매보다는 각 인치별 라인업에 기본형 모델을 구입한 뒤에 2년에서 3년 주기로 기기를 변경하는 게 성능 체감이 가장 크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M1 Max는 이게 필요한 전문가분들은 알아서 사실 테니까 여기선 제외하고요. 현업에서 쓰고 남을 만한 우수한 성능의 M1 Pro와 이미 웬만한 용도로 충분할 만큼 성능이 검증된 M1 칩셋 중에 고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13인치 M1 맥북 에어와 14인치 M1 프로 맥북 프로 중에 선택을 하고 혹시 큰 화면을 원한다면 16인치 M1 프로 맥북 프로 기본형까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구입한다면 저는 14인치 맥북 프로 기본 모델인 269만원 제품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과 디자인을 하는 데는 제가 쓰고 있는 M1 맥북 에어도 이미 충분하지만 멀티 성능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M1 프로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외장 모니터는 한 개가 추가돼서 2개 연결이 가능해지고 포트 확장, 디스플레이까지 다 좋아졌으니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맥을 10년 넘게 쓰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M1 프로와 맥스, 그 다음으로 나올 제품의 시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면 좋겠죠. 애플의 설계 능력은 글로벌 원탑 수준으로 뛰어나지만 그걸 실현하는 공정은 TSMC가 맡고 있는데요. 현재 M1 칩셋이 TSMC의 5나노 공정 기반인데 TSMC의 공정 로드맵을 보면 2022년 7월에 3나노 공정을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레벨인 2나노 공정은 2025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이 변화하는 시점들이 성능에도 혁신이 오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 구매는 3나노가 정착될 2023년, 그 다음은 2나노인 2025년이 기변 시점이 되겠네요.